안녕하십니까. 풍성충 노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버스 인더스트리죠. 지금 웃겨갖고 말이 안 나서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저한테 풍성충이다 어쩌는데 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저처럼 머리숱이 이렇게 풍성한 사람들은 풍성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이 대머리는 없는데, 그래도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고, 저희 형님이나 아버님을 봤을 때 우리가 머리숱이 좀 빠지는 스타일인데, 제가 5년 전에 벤티 샴푸 대표님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PPL을 진행하면서 벤티 샴푸로 매일 머리를 감고 벤티 샴푸로 머리 감는 요령도 다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말해 뭐해 다 아시잖아요. 지금 나가는 이 영상을 보시면 요런 차에 관심이 있고 이런 기계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우리 남자분들 나이 또 다들 30, 40대, 50대 다는데 요새는 20대들도 막 뚜껑이 막 어린 놈의 새끼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아주 그냥 내 형아 말을 듣고 임마 했어야지. 이 뚜껑이 날아가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벤티 샴푸를 써야 됩니다. 이걸 쓰면 사람들이 벤티 샴푸를 쓰면 머리가 나면 그건 약을 드셔야죠. 그건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고 벤티 샴푸는 들어있는 성분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이게 샴푸를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내주는 허가가 있어요. 그 안에서 최고의 효과를 내고 인체에 무해하면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서 일단은 머리의 이 뿌리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안 빠집니다. 잘. 그리고 머릿결이 강해지고 반곱슬이 뭐 스트레이트가 됐다 이런 말은 카더랍니다. 그거는 진짜는 아닌데 그 정도로 머리가 빳빳해져요. 머리털을 지키는 데는 벤티만한 게 없다. 그리고 머릿결이 얇고 머리숱이 없어서 좀 듬성듬성 뭔가 휑한 사람들도 얘를 쓰면 뻣뻣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꽉 찬 느낌을 주니까 벤티 샴푸는 탈모를 뭐 이런 게 아니라 있는 머리를 지켜주고 머릿결에 힘을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흠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두어 번씩 이벤트를 하는데 이번에 설날 맞아서 1+1에 500ml 상한 행사품까지 이거는 거의 뭐 역대급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찬스 꼭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까지 쭉 가야 되니까 지금 설 명절 전에 요거는 요즘 같은 이런 불경기에 친한 분들한테 선물해 주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머리 좀 적은 분들 과장님 차장님 선물해 주면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이거는 웬만한 한우만큼은 안 되겠지만 진짜 웬만한 선물보다는 벤티 샴푸 선물이 머리숱 없는 남자분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개 사서 본인도 하나 쓰시고 주변에 뚜껑 좀 날아가는 징조가 있는 분들한테 꼭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설날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 기아에서 나오는 전기차 특히나 아이오닉 5, EV6 등의 급발진으로 추정이 되거나 의심되는 개 중에는 운전자의 과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현대 전기차 화재 문제 왜 자꾸 이렇게 나고 하는가를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저는 그런 거를 왜 좀 의심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현대기아차를 리뷰할 때나 다른 수입차들 다른 뭐 BMW가 됐든 벤츠가 됐든 이런 차들도 반자율 주행 특히나 전기차는 반자율 주행을 자주 걸어요. 회생제동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자율 주행의 프로그램 로직에서 테슬라만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회사가 드물고 그 외로 이제 저는 벤츠나 BM이나 아우디 그룹 안에서 얘네들이 그나마 조금은 더 반자율 주행에 백데이터가 많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반자율 주행을 걸고 주행을 할 때 가끔 자동차가 앞차를 인식하고 가거나 도로를 인식하고 가는 상황에서 가끔 인식이 잘못돼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가 만약에 80이나 100을 맞춰놓고 반자율 주행을 가고 있었는데 앞차가 원래 가까워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핸들을 살짝 틀었거나 아니면 도로가 점선이나 실선에서 뭐가 바뀌는 상황에서 갑자기 앞차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속도가 내가 100에다 맞춰놨던 크루즈의 상태에서 50까지 속도가 줄었는데
갑자기 앞차가 없다는 걸로 인식이 되는 상황에 속도가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100으로 맞춰놨으니까 100으로 가려고 하는 그 세팅값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전기차가 토크가 세다 보니까 차가 확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이때 이런 반자율 주행에 익숙치 않거나 또는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주고받거나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갑자기 차가 튀어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악셀을 밟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브레이크인 줄 알고. 자, 그랬을 때가 저는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랬을 때 100% 이걸 운전자 과실로만 갈 수가 저는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요철을 탁탁 치거나 꼭 사고 나는데 보면 매끈한 도로가 아니라 뭔가 좀 안 좋은 노면이나 뭔가 이렇게 바닥에 요철 같은 게 있는 데서 탁탁 치고 넘어갔을 때 어딘가에서 잠깐의 쇼트가 나는 거죠. 아니면 탁탁 치고 어디를 넘어가는 순간에 반자율 주행에 관련된 세팅 값이라던가 뭔가가 갑자기 오버런 하듯이 엔진이 오버런 하듯이 갑자기 뭐가 되면서 속도가 일순간에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습관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거나 아니면 너무나 당황해서 뭐를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당황해서 악셀을 밟았는데 아닌 줄 알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미 늦은 거죠. 전기차의 순간 토크가 너무 세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 짧은 몇 초 만에 너무나 많이 튀어나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100% 운전자가 악셀을 건드렸네 아니면 운전자가 악셀을 안 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운전자 과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의 안정적인 데이터 값이 이 차에 내포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운전자가 강제적으로 악셀 페달을 세게 밟아서 추월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은 순간적으로 토크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게끔 서서히 올라가게끔 단계적으로 가속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고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 나는 현대 기아의 전기차들이 특히나 택시가 급발진 사고가 되게 많거든요. 현대기아 전기차들에. 물론 판매량이 많으니까 빈도수 때문에 많은 것도 있겠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사고가 많냐 해서 그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피곤하니까 반자율 주행을 걸었을 확률이 나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자율 주행을 걸은 상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거에서 예외 상황이 되는 그런 반자율 주행의 데이터 값에서 이상 현상이 생길 확률이 높지 않느냐. 나는 그거를 의심을 하고 있어. 그리고 실제 내가 차를 몰면서 나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위험하다. 차가 이렇게 확 튀어나가네.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거든요. 나는 뭐 브레이크 밟고 뭐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주변 상황이. 그래서 나는 사고가 안 났는데 이거는 현대기아 차만 그렇진 않아요. 수입차들도 반자율 주행을 걸었을 때 이런 상황이 가끔 생기긴 합니다. 전혀 입력돼 있고 뭐 프로그램 로직에서 벗어나는 그런 주변 상황에서 차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프로그램 데이터 값이 안정화가 돼야 되고 좀 더 체계적인 뭔가의 소프트웨어 로직 값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값이고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요. 사고가 급발진이 수입차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렇게 프로그램 로직이나 반자율 주행 때문에 너무나 첨단 전자장비가 많아지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예상 외의 변수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어. 전기차든 내연차든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근데 전기차들이 최근에 현대기아 아이오닉 5나 EV6들 보면 화재로 운전자가 뭐 사고로 의식을 잃었는지 어쩌는지는 알 수 없는데 화재 때문에 구조 구출 작업이라든가 뭐가 안 된다는 기사들이 많아요. 화재가 너무 크게 나니까. 그럼 도대체 화재가 왜 현대 기아 전기차들은 사고만 났다 그러면 화재가 나냐. 테슬라도 화재가 있었고 BM 벤츠도 화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뉴스로 언론에서 접하는 기사량은 되게 적단 말이에요. 테슬라도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건 적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나 BMW들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뉴스에서 정확하게 브랜드랑 모델명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테슬라 모델 3, BMW 뭐 전기차 뭐 i4 딱 이렇게 모델명을 정확히 언론사에서 알려줘요. 근데 현대 기아 전기차가 사고가 나면 뉴스에서 어떻게 뉴스가 나오냐면 전기차 화재라고 나와요. 아이오닉 5나 현대차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택시여도 EV6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택시 전기차 주행 중 뭐 충돌 후 화재. 요번에 저번 주에 나온 아이오닉 5도 40대 남자가 출근길이었네? 퇴근길이었나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급발진을 해서 사고가 났고 바로 화재가 나면서 사망사고로 연결이 됐는데 누가 봐도 아이오닉 5예요. 휠도 그렇고 브레이크 등도 그렇고. 근데 제조사명하고 차명이 안 나와요. 전기차 화재라고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 팩이잖아요. 배터리 팩. 배터리 팩인데 여기서 이제 전선이 나와서 모터, 인버터, 컨버터 쪽으로 여기서 이제 전기가 공급이 되고 요게 이제 냉각수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배터리를 냉각을 시키는 건데 요 앞에 있는 요 아루 요렇게 아치형으로 돼 있는 이 아루가 있는 서브 프레임이 요쪽이란 말이에요. 요거거든요. 요게 지금 배터리 팩 여기고 여기가 앞쪽이에요. 자, 근데 요 서브 프레임이 내가 그때 리뷰를 할 때 그래서 요거 전기차 전용 서브 프레임을 만들면 여기를 이렇게 아루를 질 필요가 없다. 여기가 일자로 돼 있어서 배터리 팩의 이 앞쪽을 냉각수가 들어가는 이쪽은 손상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를 막아줘야 된다. 아니면 여기 밑에다가 두꺼운 철판을 대서 여기를 막아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EV6도 그렇고 아이오닉 5도 그렇고 여기가 이렇게 휑하게 뚫려 있어요. 밑에서 보면 이물질이 들어가든 뭐가 됐을 때 여기 이거를 닫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행 중에 모터로 인버터로 이렇게 전기가 배터리에서 나가면 배터리가 이제 음극 양극재가 활성화가 되면서 전기가 나가는 거니까 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가 들어가고 나가는 건데 여기를 닫히게 되면 배터리가 냉각이 안 돼. 그럼 배터리가 열폭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마에 휩싸이게 되고 삽시간에 불이 크게 나는 건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 서브 프레임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써야 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기아자동차에서 야, 노 사장 우리 이거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거야.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전기차 전용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왜 아루를 줬을까? 여기를 일자로 만들어서 배터리 팩의 앞부분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 전용 eGMP 플랫폼으로 만드는데 왜 내연기관이 쓰는 거랑 똑같이 여기를 아루를 지게 만들었을까? 내연기관은 여기에 왜 아루를 지게 만드냐면 이쪽으로 배기 라인하고 뒤쪽으로 가는 구동축이 밑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쪽에 엔진에서 구동축이 이렇게 나가거나 배기 라인이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게 바닥에 이게 일자로 돼 있으면 배기 라인이나 구동축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아루를 줘서 이 사이로 구동축하고 배기 라인을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연기관들은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이 부분이 아루가 이렇게 져 있는 게 맞아. 근데 내가 볼 때 전기차는 여기다가 이렇게 아루를 주면 안 되거든요. 여기를 일자로 만들어서 여기를 직접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리뷰를 할 때 그랬죠. 이거 너네들 eGMP라고 해놓고선 이거 내연기관차 소나타 아반떼가 쓰는 거 공유하려고 생산 단가 아끼려고 혹시 쓴 거 아니냐. 아니면 아니라고 반박에 관련된 모들이 나왔을 텐데 내가 이거를 현대기아 전기차들 지적을 할 때 수차례 의심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왠지 이게 내연차의 플랫폼을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됐을 때 여기에 손상을 줘서 배터리가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주행 중이니까 열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각이 계속 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치명타를 입게 되면서 냉각을 못 시키니까 순식간에 폭발, 그냥 열폭주를 하면서 배터리가 화마, 불에 휩싸이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하는 거고, 이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작 설계에서 너무 안일한 설계가 아닐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요 앞부분이 모든 다른 회사들도 테슬라도 그렇고 다 요 앞쪽에서 냉각에 관련된 장치들이 있어요. 이 에어컨 냉매를 활용해서 물의 온도를 낮추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냉각수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사고가 났을 때 여기가 찌그러질 거 아닙니까? 여기가 사고가 나면. 지금 현대기아 전기차들이 사고 났을 때 불이 쉽게 나는 이유는 뭐냐면, 사고가 나서 이 앞부분이 찌그러졌을 때, 자, 여기로 들어가는 냉각 라인이 손상되는 건 이거는 빼박이에요. 무조건 배터리가 불날 수밖에 없어요. 일로 물이 안 들어가면 배터리는 열폭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물을 누가 공급하느냐? 요게 위에서 찍은 거, 이거 내가 찍은 거잖아. 여기에 보면 이게 에어컨 냉매, 요 에어컨 컴프레셔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작동을 해서 이 냉각수를 더 시원하게 만들어가지고, 냉매를 활용해서 우리 에어컨 나오듯이 시원한 물을 일로 보내가지고 물이 이렇게 싣고 나와서 이 배터리를 계속해서 냉각을 해주는 건데, 요 부분이 튼튼하게 안 돼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배터리로 이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이 장치가 마탱이가 가는 순간 일로 물이 못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펌프, 냉각수를 보내고 빨아당기고 하는 여러 개의 펌프가 있단 말이에요. 펌프가 만약에 망가지거나 냉매가 작동을 하게끔 해놓은 컴프레셔가 돌고 압력을 만들어주고 하는 무언가가 고장이 나면 이 호수가 멀쩡해 봤던들 무슨 소용이에요. 냉각수를 강제로 밀어놓고 빨아당기고 해줘야 되는 공급처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냉각이 안 되니까 불이 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노사장 사고가 난 걸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 니들이 사고를 안 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차를 탱크처럼. 사고가 났을 때 여기가 찌그러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탱크야? 전기차가 무슨 다이아몬드야? 사고가 나면 당연히 찌그러지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전규제 등급 시험 성적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고가 나지. 사고가 안 나는 게 어딨어. 자, 그러면 테슬라나 BM이나 벤츠나 볼보는 사고가 안 나서 불이 안 나는 거예요? 나 얼마 전에 강변북로에서 iX3 사고 크게 난 거 봤어요. 전기차. 날라갔어. 앞에 많이. 불 안 나던데? 테슬라 전기차들 앞에 많이 이렇게 찌그러져도 불 많이 안 나던데? 걔네들은 그럼 왜 불이 안 나는 거야? 불이 나는 원인은 배터리에 냉각을 못 시켜서 불이 나는 거거든요. 다른 제조사 전기차들도 사고 나면 여기 다 찌그러져요. 안 찌그러지는 전기차가 어딨어. 그들은 찌그러졌을 때 마지노선이 있지 않을까요? 찌그러져도 배터리의 열폭주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이 강구돼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안전대책이 강구가 안 돼 있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불이 나는 거 아니냐. 소중한 생명, 가족하고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제조사가 미연에 방지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없지 않았나라고 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배터리의 셀을 나열하는 방식과 밑으로 흐르는 냉각수의 방식이 다른 제조사에 비해서는 내가 보는 기준에서는 되게 부실했었어요. 다른 제조사들은 배터리 셀의 나열 방식과 냉각수의 수로를 설계하는 방식이 되게 다르네? 뭐가 더 좋은 거지 보니까 다른 제조사, 근데 내가 그거를 증명을 못하니까 말을 안 했던 거야. 내 느낌에는 내가 배터리를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보더라도 다른 제조사가 배터리의 셀이라든가 냉각수의 수로를 설계하는 방식이 훨씬 더 냉각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대 기아 자동차는 배터리 셀을 냉각 계통을 만드는 방식이 좀 독특하네? 이렇게 하면은 열에 좀 취약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나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과거에 코나 EV 전기차나
뭐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충전 중에 불이 났던 이유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그 다른 제조사들이나 경쟁사들하고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우리나라 지금 뭐 국격에 많은 문제가 생겼듯이 제조사가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우리 이런 거 잘해요 이렇게 하고 싶다 보니 치밀하게 그렇게 배열을 하고 치밀하게 뭔가 구조적인 설계를 하려다 보니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돈이 너무 많이 깨지니, 야 그냥 적당히 하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생산 효율성, 빨리빨리 문화, 야 빨리빨리 만들어.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라고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전기차가 나오고 뭐 주행거리 나오고 뭐 하는 건 좋았어. 근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이게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나는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구조적 문제. 과정에서는 뭐 앞서가는 것 같고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원천적인 구조적 문제에서는 이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플랫폼을 설계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지금 심히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전기차는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직은 아니다. 시간을 갖고 가야 되고 우리가 전기차를 지금 막 사줄 필요가 없다. 쟤네들이 차를 잘 만들고 안정하게 되게 만들고 적정한 값에 팔았을 때 사야지. 그걸 왜 막 사라 그래 왜. 전기차 산 사람들 중에 후회 안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후회합니다. 10 중에 제 주변만 봐도 10 중에 6, 7명은 후회를 해요. 특히나 전기차 한 대만 타시는 분들 후회 많이 해요. 2, 3명 정도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너무 맞는 거야. 자기의 충전 인프라도 맞고. 그런 사람들은 전기차 탈만하지. 저는요, 내연차도 여러 대 있고 지금도 전기차 i5 타잖아요. 집에서 충전하기 너무 좋아요. 우리 아파트는 운 좋게 항상 충전이 비어 있어요. 저녁에 들어가도 충전기가 많아서. 그래도 불편합니다. 왜냐? 배터리를 내가 만약에 많이 쓰잖아. 어디 갔다 오고 멀리 갔다 와서 20% 남잖아요. 지금 84kWh짜리의 일반형 배터리예요. 그 대용량 배터리 100kW 넘는 게 아니고 일반형 배터리 84kW짜리 20% 남았어요. 80% 썼어 내가. 한 300km 갔다 와서 80%쓴 거야. 충전하잖아요. 16시간 충전해야 돼요. 16시간. 일반 그 7kW 그 완속 충전기로 16시간을 충전해야 돼요. 내가 집에 가서 16시간을 어떻게 쉬어요? 집에 11시, 10시에 들어가는데 아침에 내가 8시 안 돼서 나오는데 7시 반에 나오는데 어떻게 16시간을 충전을 하냐고. 퇴근하고. 16시간을 충전해 100%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급속 충전하시면 되지 않아. 급속 충전이 또 내가 일 보는 곳에는 없어요. 어디까지 가서 꽂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급속 충전은 비싸요. 안 써요. 급속 충전비 여러분 안 써요. 내가 지금 충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i7 탈 때, i4 탈 때 맨날 해보는데 급속 충전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급속 충전 계속해서 쓰잖아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어차피 급속 충전은 80%까지밖에 안 차요. 그 뒤로는 완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80%까지밖에 안 차고 비용도 비싸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 그러면 충전할 때 어디 가 있을 때 없으면 차 안에서 유튜브 보거나 그게 싫으면 또 커피숍 들어가서 또 돈 주고 커피를 사 먹어야 돼요. 그 생각보다 사람 돌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집에서 완속 충전하면 돼. 16시간을 꽂아야 돼. 내가 일반적으로 이틀 타면 하루에 내가 배터리를 한 35% 정도 쓰거든요. 35에서 40%. 이틀 타면 80% 쓰는 거야. 그러면 이틀 타고 충전하려면 16시간 충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0%, 40%만 타고 맨날 충전해야 되는 거야. 맨날 7시간, 8시간씩 매일매일 충전을 해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삑삑하고 나와갖고 터벅터벅 집에 올라가는데 안 돼. 충전기 있는 데까지 가서 내려서 카드 꺼내서 뭐 해서 긁고 카드 충전하고 그리고 이거 꽂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존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기차는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그때부터 늘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제 라이브를 늘 봤더라면 2019년 2020년부터 노사장이 얘기했던 거를 보세요. 수소 전기차의 미래, 전기차 인프라의 문제, 내연기관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들이 왜 전기차 판매에 저렇게 사활을 거는지, 정부에서는 왜 전기차를 자꾸만 국민들한테 사라고 하는지, 그리고 노사장이 왜 디젤차, 가솔린차 사도 되는지, 지금 사도 아무 문제 없다고 왜 자꾸 말하는지, 다 이거 다 3년 전부터 떠들었잖아요.
그리고 마일드 하브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독일 애들 마일드 하브, 일본 애들 마일드 하브 얼마나 잘 만듭니까? 현대기아 자동차요? 수소전기차에 돈 다 써갖고 마일드 하브 걸음마 단계예요. 엄한 데다 돈하고 시간 다 쓴 거예요. 내연차 사업본부 뭐 공중분해시키고 이제 앞으로 내연차 안 만든다고. 정의선 회장이 2년 전, 3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앞으로 내연차 안 하고 전기차에만 몰빵한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우선요? 지금도 한번 나와갖고 TV에 나와서 전기차에 몰빵한다고 한번 얘기해봐. 주주들이 어떻게 하나? 어? 아니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왜 그렇게 떠든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뭐에 꽂혀갖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오늘 다시. 일본 토요타 망한다고. 일본의 뭐 토요타는 전기차 개발을 못 해갖고 뭐 현대기아에서 전기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토요타는 전기차 하나가 없다는데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일본 애들이 전기차 기술이 왜 없냐고. 하이브리드를 씨발 27년 전부터 생산했던 애들인데 그것도 직병렬로. 그런 회사한테 전기차 기술이 없어서 전기차를 못 한다고 일본 토요타는 3년 이내 망한다고 떠들었던 교수님, 교수 직함도 쓸 수 없으면서 왜 그거를 그렇게 사칭을 하고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 밝히지도 못하는 양반이 뭔 교수야. 교수는 카이스트는 님이고 학력이고 다 경력이고 증명하려니까 증명도 못하면서 안 쪽팔려요? 왜 그러고 다니는지? 토요타 망한다며. 전기차 기술 없다며.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3년 전에.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사람들이 나한테 토요타 노사님 전고체 배터리 언제 나요? 10년 안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빠르면 5년 안에 시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내가 3년 전에 라이브에서 칠판에서 한 5차례 4차례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자, 지금 어떻게 됐냐? 토요타 자동차 그룹 전고체 배터리 2년 이내 출시 발표. 지금이 2024년이에요. 2년 이내면 2026년에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네. 내가 5년 안에 출시 발표. 근데 이게 판매는 아니에요. 상용화는 2027년쯤, 2028년부터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갈 거고 10분 충전에 1200km 주행 가능. 수명이 길고 안전합니다. 초기에는 수만 대 정도만 생산을 하지만 2030년 이후부터는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노사님 전고체 배터리가 뭐예요? 전기차 이분은요, 이 리튬 인산철 LFP 요새 테슬라가 싼 거 쓰네 어쩌네, 뭐 기아 니로에 싸구려 배터리 중국 거 들어갔네 어쩌네, LFP 배터리,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이 두 가지를 써요. 자,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그 다음에 분리막이 있고 이 사이에 전해질이 들어가 있어요. 액체 전해질. 이 액체 전해질이 열을 받거나 온도 변화로 인해서 이게 팽창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충격에서 이 전해질이 흘러나오거나 그러면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충격에 약하고 온도에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 액체가 없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고체 상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얘가 만약에 이 사이즈의 84kWh의 배터리 용량을 낸다라고 하면 얘는 150, 막 130,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이에요. 에너지 밀도에 있어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배터리 팩의 개수를 늘리지 않고도 주행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는, 이거를 내가 3년 전에 토요타에서 낸 사람들이 아유 그 토요타가 그 언제 양산하냐 어쩌고저쩌고인데 나왔잖아. 출시한대잖아. 내가 이 당시에 이 얘기도 하면서 자동차 제조에서는 배터리 내재회를 한다. 자기네가 직접 배터리를 컨트롤할 수 없으면 차량의 판매 금액이나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은 아직까지 또 배터리 내재화도 확실치 않아요. 뭐 얼마를 투자했네, 뭐 어쩌네 저쩌네 했는데, 아니 토요타가 몇 년 전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고 얘네들이 산업용 전기차 그 중장비 같은 것들 생산하는 것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차를 수백만 대를 팔아제낀 회사인데 이런 회사한테 전기차 기술이 없다고 일본 토요타가 망한다고 떠들었던 유튜버가 있어요. 경력과 학력을 사칭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교촌치킨이라도 뜯어 먹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말했으면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말했는지. 현대기아 자동차의 전기차가 최고래며. 뭐가 최고인데?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가 뭐가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연차가 뭐 안정화가 되기로 했어요. 전기차가 뭐가 된 건데 지금 뻑하면 사고 나면 불나고 이러는데, 내가 사실 일본을 씨발 존나게 싫어하거든요. 일본의 그 문화를 싫어해요. 근데 나는 또 역사의식, 2차 세계대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2차 세계대전의 역사 배경을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사람이라 역사 공부를 나름 뭐 남들처럼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는 못하지만 뭐 비디오나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책, 서적 같은 걸로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일본의 만행을 좋아할 수가 없죠, 나는. 그리고 나의 성격상 일본의 어떤 그런 문화랑도 맞지도 않고. 근데 나는 자동차 리뷰어잖아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싫어하는 거야. 자, 나 노노재팬이 한참 성할 때 5년 전에 내가 원래 사케를 좋아해요. 일본 아사히 맥주를 좋아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한 1년 전까지 사케 아사히 맥주 아예 안 먹었으면,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노재팬이야. 근데 쭉 해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일본이랑 무역을 단절하겠다는 거잖아. 아니, 자유무역 체제에서 살면서 그럼 무역을 단절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일본에서 장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망해야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거를 부정하고 이랬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한 3년 연 매기고 우리가 노노재팬 했잖아. 그럼 나는 그래요.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이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하자. 근데 옛날처럼 내가 뭐 일본 뭐 여러 제품을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을 거야. 이제 자존심이 한번 상했으니까. 조금 안 하는데,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 배제하면서 사는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만해야겠다. 적당히 하자. 선택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할 수 있는 부분 하자.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럼 일본하고 좀 왜 그 단절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그런 원리대로 이런 거에 극우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일본하고 문화를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교류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자동차 유튜버야. 자동차 리뷰를 하는데 일본 차니까 무조건 싫어. 이 씨발 말이 돼요? 그럼 영화 평론가가 영화를 평론하는데 어떤 나라랑 우리나라랑 어떤 뭐 무역 분쟁이 생겼어. 그럼 그 나라에서 나오는 영화도 다 그냥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난 리뷰어니까 나는 차만 놓고 봐야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건 외교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국가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 거고, 나는 리뷰어니까 차만 놓고 봐야죠. 차만 놓고 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소비를 함에 있어서 가정경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야 씨발 이거 사지 마. 우리 일본이랑 사이 안 좋으니까 사지 마. 그러면 대체품을 주면서 사지 말라고 하지. 대체품이 뭐야? 토요타나 혼다 자동차의 직병렬 시스템의 하이브리드를 대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우리나라에는 없잖아. 미국에도 없어. 다 병렬식인 거야. 아니, 대체품을 제대로 된 걸 주고 하지 말라고 했지. 강제로 하지 말고 그러면 공산주의지. 강제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딨어, 민주주의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늘 한결같은 자세로 자동차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는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러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게러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줘야 될 이유가 딱 생겨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게러지를 많이 이용해주고 제 오일을 많이 사줘야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정확하게 신념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흔들리지 않게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현대자동차는 좀 반성 좀 하고 발전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거짓 정보와 얄팍한 지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영상을 찍는 유튜버들은 씨발 니들은 진짜 답이 없어. 뻗어야 돼. 니들은 맞아야 돼. 진짜 맞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 진짜 좀 본인들 돈 벌려고 착한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가겠습니다.